여러분, 안녕하세요. 식사요법 함께 공부할 최수진입니다. 식사요법 드디어 올 게 왔는데요. 굉장히 학생분들이 조금 어려워하고 까다롭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임상 영양사가 된다면, 병원에서 근무하는 임상 영양사가 된다면 이 식사요법이야말로 진짜 너무나 중요한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꼭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병원에서 주로 임상 영양사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영양사라고 생각하면 솔직히 일반인들은 흔히 이제 뭐 식단표를 구성하는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영양교육도 하면서, 그리고 그 식단을 작성해서 아이들에게 골고루 영양을 있는 그런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도 하겠는데, 이 임상 영양사라고 한다면, 글쎄 제가 그 병원에서 본 임상 영양사의 일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환자를 치료하기에 앞서 의사는 그 환자의 컨디션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영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는 각종 뭐 약물 치료라던가 주사 치료, 그리고 뭐 암이라면 항암 치료, 뭐 방사선 치료라던가 아마 물리 치료, 여러 가지 그 치료들을 해야지만 이 질환을 치료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환자의 영양 상태를 최상으로,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와야지만 이 치료를 무사히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의사들이 그러니까 뭔가 큰 치료를 들어가기 전에 임상 영양사에게 컨설트, 그러니까 진료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료 의뢰를 해서 A라는 환자에게 어떠한 치료를 할 예정이니 영양 상태를 봐달라던가 이런 식으로 진료 의뢰를 하게 되면 이 임상 영양사는 그 환자에게 와서 환자의 상태 또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환경적인 상태도 봐야 되겠고, 그리고 각종 검사 결과, 뭐 혈액 검사라던가 이런 각종 소변 검사라든가 이런 각종 그 검사를 또 보게 되겠고요. 이러면서 이 환자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어떠한 영양이 필요한지 를 판단하는 것이 바로 임상 영양사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최상의 그 컨디션을 끌어오면 이제 그때 이제 의사가 이 환자에게 맞는 치료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치료를 하다 보면 이 환자의 컨디션이 좋으면 치료가 빨리 끝날 것이고, 그리고 회복도 빨라지면서 이 결과적으로 이 환자의 입원 기간이 단축이 되고 의료비의 절감하는 그런 효과를 갖고 올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기본적으로 영양학적으로 어느 정도 잘 돼야지만 이 나머지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임상 영양사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식사요법을 할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식사요법을 하기 위해서는 자, 질환도 물론 알아야 되겠지만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 기능, 이런 것들을 가장 정상적인 구조와 기능을 알아야지만 이 질환을 또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식사요법이라는 과목은 생리학과는 어떻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한 세트 같은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요법을 할 때 조금 어렵다 생각하신다면 생리학을 한번 먼저 공부를 하셔서 인간의 구조와 기능, 정상적인 그런 기능에 대해서 먼저 한번 공부를 하신다면 아마 식사요법 공부하시기에 그렇게 어렵거나 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질환들을 알려면 먼저 정상적인 기능부터 알아야 되기 때문에 생리학을 한번 이렇게 보시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1 식사요법의 개요에 대해서 먼저 이제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1번 식사요법의 정의와 목적 있습니다. 자, 이게 항상 어떤 과목이든지 맨 처음에 나오는 이 챕터 1은
정말 그 과목이 가장 기본과 기초가 되는 그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챕터 1 같은 경우에는 뒤에 편으로 가면, 질환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 중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라던가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실하게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식사요법의 정의 보시면 의사의 진단에 따라 영양 원리를 기본으로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의 실천을 체계화한 학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적으로 보면 질병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환자의 개인적인 특성, 식욕, 기호도 등을 고려하여 환자에 맞는 적절한 영양소를 공급함으로써 질병의 치료 및 예방, 재발 방지, 영양 상태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그 임상 영양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질병의 치료 및 예방, 재발 방지, 영양 상태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영양 관리 이제 과정, 이게 이제 빼놓을 수가 없죠. 우리가 임상 영양사가 그 환자에게 어떻게 그 영양 처방을 내리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온 건데요. 제일 처음에는 영양 판정을 해야 되겠죠. 영양 먼저 판정을 하고 그 후에 영양 진단을 하고 또 영양 중재를 하고 마지막으로 영양 모니터링 및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처방을 했는데 환자가 다시 좋아졌는지, 그래서 환자 상태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검사 결과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시 확인함으로써 미처 놓친 부분이 있다면 다시 또 영양 판정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영양 관리 과정은 영양 판정, 영양 진단, 영양 중재, 영양 모니터링, 평가 이렇게 총 4가지의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양 판정, 영양 진단, 중재, 모니터링, 평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양 판정 어떻게 하나요? 보면 자, 환자의 식사력, 신체 계측 자료, 의학적 검사 자료 이런 것들을 보고 환자에게 가서 영양 판정을 하게 됩니다. 가장 이제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검사 결과 중에 하나가 무슨 뭐 콜레스테롤이라던가 죽성 지방 그리고 뭐 알부민 뭐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보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환자의 식사력 그리고 이 환자의 뭐 알레르기라던가 이런 것들도 좀 한번 다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양 판정 이렇게 하고요. 두 번째 영양 진단 이제 진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섭취 관련 문제가 있는지 그러니까 뭐 잘 씹지를 못하는지, 뭐 틀니가 있다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던가 그런 것들, 임상 상태 문제, 뭔가 그 질병으로 질환으로 인해서 못하는 것들도 있으니까요. 임상 상태 문제라던가 행동, 환경 관련 문제 여러 가지 아무래도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다 보면 여러 환자들을 만나게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한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양 판정에 의해서 이런 것들로 영양 진단을 내리게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영양 중재 가는데요. 중재.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이 식사요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양 중재죠. 그래서 영양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게 바로 영양 중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에게 어떤 식품을 할 건지, 어떤 영양소를 제공할 건지, 그리고 직접 환자를 만나서 영양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상담도 해야 할 거고요. 이렇게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가 바로 식사요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목표와 계획을 세운다. 꼭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네 번째, 영양 모니터링 및 평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양 중재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이 환자는 단백질이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다른 그 일반적인 단백질보다 2배 더 단백질을 주자라고 해서 영양 교육도 시키고 상담도 하고 식사도 다 제공을 한 상태에서
나중에 이것이 올바르게 이 환자한테 좋은 작용으로 되었는지를 보는 게 바로 모니터링 및 평가가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환자의 식사력, 신체 계측 자료, 각종 의학적 검사 자료 및 영양 관련 신체 검사 자료를 다시 재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환자가 예를 들면 저체중으로 50kg였는데 뭐 60kg가 이렇게 그 기본이라고 치면 50kg였는데 어느 정도 음식을 그 식사 영양 중재를 잘 해서 나중에 이 환자의 체중이 뭐 55kg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건 굉장히 훌륭하게 체중을 정상적으로 불려놓은 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영양 판정, 영양 중재를 계속 하게 되겠고요. 그렇지 않고 계속 50kg에 머물거나 아니면은 49kg 더 떨어진다. 그렇다면 다시 처음부터 영양 판정부터 다시 시작해서 이 환자에게 맞는 영양 중재를 다시 처음부터 세워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인해서 영양 관리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큰 두 번째 식사 계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영양 중재를 했고요. 이제 식사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가로 1번을 보시면 영양 섭취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정의를 보시면요. 인간의 건강을 최적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의 건강을 최적 상태로 컨디션을 가장 좋게 끌어올릴 수 있는 영양소들의 섭취 수준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영양 섭취 기준의 의의가 되겠고요. 그거에 따른 이제 네 가지의 필요량이 나오는데요. 기억해 보면 평균 필요량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의 일일 영양 필요량의 중앙값 이렇게 돼 있어요. 평균 필요량이라고 해서 평균값은 아닙니다. 중앙값입니다. 중앙값, 가운데 있는 값.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의 일일 영양소의 중앙값. 그리고 권장 섭취량. 건강한 인구 집단의 영양소 필요량을 충족시키는 섭취량 추정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권장 섭취량은 영양소 필요량을 충족하는 그런 게 바로 권장 섭취량이 되겠고요. 충분 섭취량 이거는 그 평균 필요량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 중앙값이 없을 때 건강인의 영양 섭취량을 토대로 설정한 값이 충분 섭취량입니다. 그리고 상한 섭취량, 인체 건강에 유해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 영양소 섭취 수준이 바로 상한 섭취량입니다. 그러면 상한 섭취량은 어느 정도 상한선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상한 섭취량이잖아요. 그러면 그 이상 섭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이상 섭취하게 되면 그쵸. 건강장애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뭔가 질환이 나타날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상한 섭취량은 인체 건강에 유해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 영양소 섭취 수준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 에너지 적정 비율 보실게요. 자, 어느 정도 섭취하는 것이 좋으냐 보시면 자,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식사량의 55에서 65% 정도 섭취하는 것이 좋겠고 단백질은 7에서 20%, 지방 같은 경우에는 2세까지는 20에서 35%, 그 이상이면 15에서 30% 정도 섭취하는 것이 좋겠다. 지방은 줄어들죠. 점점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오메가6 불포화 지방산은 4에서 10%,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은 1% 내외 이런 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숫자는 이 식사요법에서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숫자는 꼭 외워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가로 2번을 보시면요. 식품 교환표를 이용한 식단 작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식품 교환표 1954년에 제정이 됐대요. 제정이 되고 당뇨병 학회나 한국영양학회, 대한영양사회 이렇게 세 기관이 공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 개정된 거는 2010년도 거를 최근 개정된 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밑에 그 네모 박스를 좀 보실게요. 식품 교환표의 각 군은 영양소 조성이 비슷한 식품끼리 묶여져 같은 군 내에 있는 식품들끼리는 서로 대치되거나 교환될 수 있는 식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식품 교환표를 하는 목적이 바로 이거죠. 그쵸? 내가 이 음식이 싫으면 다른 음식으로라도 서로 바꿔서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바로 식품 교환표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식단 작성법을 보시면 기억에 각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 당질, 지방 및 단백질의 일일 필요량을 결정을 하고요. 이건 뭐 환자 따라 다 다르겠죠. 그쵸? 그리고 니은에 각 식품군별 일일 교환 단위수를 결정하고 일일 교환 단위수를 새끼와 간식으로 끼니별 분배하고 식단 교환표에서 끼니별 분배와 맞게 식품을 선택하여 식단을 작성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실 겁니다. 식단을 어떻게 작성을 하는 건지. 그래서 하루에 일일 필요량 일반 사람이 아니라 환자이기 때문에 일일 필요량은 질환별로 다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일 필요량을 결정해서 이거를 하루에 몇 끼, 간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에 따라서 다 고루 분배해서 식단을 작성하는 것이 식단 작성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식품군의 일일 교환 단위당 영양가를 보실게요. 참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도 괜히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사실 얘를 어떻게 좀 더 쉽게 설명할까? 라고 이제 계속 고민을 하지만 이게 솔직히 잘 안 되거든요. 얘는 숫자로 되어 있어서 그냥 정말 외우는 방법밖에 없어서 참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정말 뭔가 죄책감 같은 게 느껴집니다. 좀 뭔가 좀 쉽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서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자, 이제 보실게요. 일일 교환 단위당 영양가 보시면 자, 065이 있습니다. 06, 어665은 어665는 저지방, 중지방, 고지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죠. 그래서 있고요. 채소군, 지방군, 그리고 우유군은 일반 우유와 저지방 우유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일군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총 6가지죠.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총 6가지의 식품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060 같은 경우에는 그 단위가 바로 열량이 100kcal, 당질이 23g, 단백질 2g 있는 게 바로 069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669는 저지방, 중지방, 고지방으로 나누어지고요. 저지방의 열량은 50, 중지방은 75, 고지방은 100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당질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8g으로 모두 다 동일합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저지방은 2, 중지방은 5, 고지방은 8 이렇게 해서 약 3g씩 늘어나는 그 경향이 있죠. 그리고 저지방 열량 같은 경우에는 25kcal씩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669는 열량이 50, 75, 100 그리고 단백질은 8로 동일하고 지방이 2, 5, 8 이런 식으로 3g씩 늘어난다 하고 꼭 외우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채소군 있어요. 채소군은 열량이 20kcal, 당질 3, 단백질 2 대신 지방은 없고요. 자, 지방군은 열량 45,
지방만 5g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당질과 단백질은 없습니다. 지방군은 5가 되겠습니다. 자, 우유는 일반 우유와 저지방 우유로 나뉘게 되는데요. 일반 우유 같은 경우에는 125, 그리고 저지방 우유는 80kcal가 되겠고요. 당질은 똑같이 6, 단백질은 똑같이 당질은 똑같이 10, 단백질은 똑같이 6. 네, 대신 지방이 7과 2g 이렇게 해서 그 저지방 우유가 2g, 일반 우유가 7g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일군 보실게요. 과일군 같은 경우는 열량이 50, 그다음에 당질이 12g, 그리고 단백질과 지방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뭐 어떻게 쉽게 설명이 참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는 머릿속에서 달달달 외우시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669 특히나 여기가 많이 중요하니까요. 네, 여기는 꼭 확실하게 외워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 또 하나하나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회색 네모 박스를 좀 보실게요. 식사 구성안. 식사 구성은 어떻게 하냐 보면 한국영양학회에서 만성 퇴행성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시키기 위한 영양 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성 퇴행성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만든 게 식사 구성안입니다. 그래서 식품을 총 6군으로 분류를 하고요. 각 식품의 1인 1회 분량을 설정하고 있고, 그리고 1일 섭취해야 할 횟수가 제시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되겠죠. 6군, 6개의 군. 공유군부터 볼게요. 자, 공유군. 자, 1교환 단위를 나타내는 거고요. 자, 열량은 100kcal, 당질 23g, 단백질 2g, 지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유군이 여러분 아마 책에 보시면 국가서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뭐 이것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까지 이만큼만 적어 놓은 이유는 이거는 확실하게 좀 외워야 된다라는 뜻에서 이렇게 좀 적어 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많이 먹는 거, 그리고 병원에서 흔히 많이 나오는 것들로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도 많겠지만 흔히 우리가 집에서도 많이 해 먹고 하는 것들로만, 지금 꼭 외워야 하는 것들로만 준비를 했고요. 이거 다 외우시면 뭐 다른 건 안 해도 돼?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지만 다른 것도 물론 더 외우시면 좋겠고요. 근데 이것만큼은 꼭 알아두시라는 의미에서 지금 적어 보았습니다. 자, 쌀밥 70g, 3분의 1 공기, 작은 걸로 3분의 1 공기입니다. 그리고 삶은 국수 90g, 식빵 한쪽 35g, 그리고 감자 중 하나 140g, 고구마 중 2분의 1개 70g. 이것이 바로 다 똑같이 1교환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질 23g, 단백질 2g, 열량 100kcal에 해당하는 무게와 목측량은 이거죠. 대략 눈으로 보기에 이 정도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목측량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보면서 참 저도 되게 뭔가 반성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보면은 참 가뿐하게 밥 한 공기를 먹고, 그러니까 무게가 얼마 돼요? 210g, 열량 300kcal를 가뿐하게 밥만 먹었을 때 먹고 나서 좀 뭔가 허전한 것 같은데 식빵 하나 좀 먹어볼까 해서 또 한쪽을 먹게 되죠. 그래서 식빵을 하나 먹고 식빵 하나에 35g짜리를 또 하나 먹어요. 그럼 또 100kcal가 돼요. 근데 식빵 먹을 때 식빵만 먹나요? 뭐 잼이라던가 뭐 이런 것도 바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열량이 더 폭발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이렇게 보면서 왜 나는 알면서 못 고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식사를 하실 때 뭐 이렇게 뭐 많이 아마 그 반찬으로도 나온다던가 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조금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갖고 다니시면서 밥 먹을 때, 아, 나 오늘 한 공기 먹었어. 그럼 무게가 210g, 열량 300, 단백질 6, 그 다음에 당질은 곱하기 3하면 얼마인가요? 69g 이렇게 먹었어 라고 뭔가 밥 먹을 때 참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밥 먹으면서 한번 국수 먹으면서 아, 이 정도는 얼마였지? 라고 한 번씩 더 생각해 보면 그래도 조금 더 외우는데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어66군 저지방입니다. 자, 어66군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육류, 어류 중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죠.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그리고 주로 많이 먹는 생선들, 멸치, 오징어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주로 우리가 많이 먹는 것들로 지금 한번 좀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다 40g씩 먹으면 어때요? 열량 50kcal, 단백질 8g, 지방 2g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닭고기, 소 작은 거 한 토막, 돼지고기, 소고기 로스용으로 한 장씩 먹으면 40g이 되겠고요. 그 외에 이제 생선 종류, 가자미, 광어, 대구, 동태, 병어 이런 것들이 50g, 작은 한 토막 정도 먹으면 저 정도, 이 정도의 그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을 거고요. 멸치 15g, 물오징어 50g 이런 것들 먹으면 열량 50kg, 단백질 8, 지방 2g 섭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지방 가볼게요. 자, 중지방에는 뭐가 있나요? 돼지고기 안심 부위 있습니다. 소고기, 안심, 등심, 양지 이런 부위, 그리고 그 외에 약간 조금 기름진 생선들이죠. 갈치, 고등어, 꽁치, 삼치, 이면수어 이런 것들이 약간 아까 뭐 동태, 생태 이런 것보다는 약간 조금 그 기름진 그런 생선들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중지방에는 계란과 두부가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고기들을 40g 먹으면 로스용 한 장 먹으면 열량 75kcal, 단백질 8, 지방 5g 을 섭취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생선 50g, 작은 한 토막을 먹으면 마찬가지로 저 위에 것을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계란 55g, 두부 80g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계란 중 한 개를 먹으면 대략 55g이 되는데 저만큼을 섭취할 수 있겠고요. 두부 5분의 1 모를 하면 약 80g이 되고요. 열량 75kcal, 칼로리, 단백질 8g, 지방 5g을 중지방에서는 섭취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고지방 보시면요. 자, 고지방 보시면 열량 100, 단백질 8, 지방 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닭고기 같은 경우는 껍질을 포함, 좀 껍질에는 아무래도 지방이 좀 많죠. 그래서 갈비에는 소갈비, 돼지갈비, 그러니까 지방이 많은 부위가 되겠고 삼겹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기 종류는 저렇게 닭고기 껍질 포함, 돼지갈비, 소갈비, 삼겹살 똑같이 40g 먹었을 때 100kcal, 8g, 8g을 섭취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꽁치, 참치 통조림이에요. 이거는 통조림. 자, 통조림에는 아무래도 그 원형의 뭐 꽁치라든가 참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에다 기름을 넣어두죠. 그러다 보니까 고지방으로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꽁치, 참치, 통조림은 무게 50g, 그러니까 3분의 1컵을 먹었을 때 열량 100kcal, 단백질 8, 지방 8를 섭취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자, 고지방에는 치즈가 들어갑니다. 치즈. 자, 아까 중지방에는 계란과 두부가 들어갔죠. 고지방인 치즈. 그래서 30g, 1.5장을 했을 때 이 정도의 그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채소군 보실게요.
채소군은 왠지 모르게 그냥 얘기하면서도 조금 마음이 놓여요. 왜 자꾸 얘기하면서 제가 뭔가 이렇게 자꾸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채소군은 열량 20칼로리에 굉장히 마음이 놓입니다. 그래서 많이 먹어도 되겠네? 막 약간 그런 생각이 들죠. 자, 채소군은 열량 20칼로리, 당질 3, 단백질 2g. 그렇게 되어 있고요. 식품에는 주로 많이 먹는 것들로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숙주, 시금치, 쑥갓, 아욱 이런 거 70g, 대부분 양파, 풋고추, 오이, 애호박, 콩나물 다 70g입니다. 70g이 바로 열량 20칼로리, 당질 3, 단백질 2g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외에 버섯 50g, 그 다음에 배추김치 50g, 6개에서 7개 정도 먹는 50g 정도 되면 열량 20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지방군. 지방군은 다른 게 없고 그냥 지방만 있습니다. 지방 5g, 열량 45kcal가 되겠습니다. 자, 지방군에는 참깨, 땅콩, 아몬드 다 무게 8g, 뭐 참깨는 큰 한 스푼, 땅콩 8개, 아몬드 7개 이 정도 먹으면 열량 45kcal, 지방 5g을 섭취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 이거 보면서 자꾸 반성이 드는 건 왜 그럴까요? 땅콩하고 아몬드 아무 생각 없이 먹으면 그 자리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먹을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한도 끝도 없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열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알면서도 참 자꾸 먹게 돼요. 그쵸? 저만 그런가요? 하여튼 그렇고, 자, 버터, 마가린, 마요네즈, 식물성 기름. 제가 참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5g, 1 작은 한 스푼을 먹게 되면 열량 45kcal, 지방 5g을 섭취를 한다. 그래서 이제 지방군이 되겠고요. 자, 우유군. 자, 우유군은 쉬워요. 저지방 우유, 일반 우유, 두유 200cc 한 컵 먹으면 이렇게 된다. 자, 이렇게만 외우면 되니까 종목이 많이 없으니까 조금 낫죠. 그래서 저지방 우유 같은 경우에는 열량 80kcal, 당질 10g, 단백질 6g, 지방 2g이 되겠고요. 일반 우유 같은 경우에는 열량 125kcal가 되고, 나머지는 똑같고, 당질과 단백질 나머지는 똑같고 지방만 5g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 7g. 그래서 그 우유, 두유 종류는 200cc 한 컵을 먹었을 때 이렇게 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과일군 볼게요. 과일도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먹는 것들로만 준비를 했습니다. 과일 같은 경우는 열량 50kcal, 당질 12g입니다. 굉장히 높죠. 12g. 그래서 보시면 귤 120g, 딸기 150g, 중 7개. 딸기는 그냥 한 자리에서 막 한 100개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중 7개, 바나나 50개, 바나나 50g, 죄송해요. 사과 80g, 수박 150g, 중 한쪽에 먹으면 열량 50kcal, 당질 12g 섭취하게 됩니다. 그나마 조금 마음의 위안이 되는 게 방울토마토 300g 먹으면 50kcal, 당질 12g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마음껏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방울토마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일군 중에 주스 종류, 사과, 오렌지, 토마토 주스 종류, 무게 100, 2분의 1컵 먹으면 열량 50kcal, 당질 12g 섭취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참 어렵죠. 그쵸? 이거를 다 일일이 외워야 되는 게 참 어렵고 참 힘든 일이긴 하지만, 임상 영양사가 이제 환자한테 직접적으로 처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꼭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상당히 무거운 주제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질환 전에 이제 영양 공급을 어떻게 할 건지 하고, 그 다음에는 질환별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